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멋진 인생을 위해 50부터 해야 할 것들입니다. 지은이는 김옥님이고 펴낸 곳은 미래문화사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은이 김옥님은 현재 시, 소설, 동화, 동시, 교양, 자기계발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집필활동을 하는 시인이자 소설가이며 에세이스트입니다. 시세계 신인상 1993, 치아예술상 1995, 아동문예문학상 2001, 세번문학상 2010, 순리문학상 2012을 수상하였습니다. 교육타임스 교육과 사세계 명언으로 읽는 인생 철학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몸은 늙어가도 가슴은 뛰게 하라. 젊음의 에너지가 푸른 강물처럼 출렁일 때는 심장이 뜨겁게 끓어오른다. 뜨거운 가슴을 주체하지 못해 가슴을 토닥이며 쓸어내린 경험을 누구나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정도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달라진다. 물론 심장의 박동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생기는 마음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푸른 에너지가 끓어오를 땐 그 어떤 것도 다 해낼 듯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 젊다는 것은 그만큼 가슴이 뜨겁다는 것이다. 뜨거운 가슴에서 용기도 나오고 자신감도 용솟음치고 두려운 마음도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끓어오르던 용기도 자신감도 사라지고 두려운 마음에 서서히 물들게 된다. 끓어오르던 푸른 에너지가 떠나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가슴을 뛰게 하면 푸른 에너지가 다시 끓어오를 수 있다. 가슴 뛰는 삶이 그 사람을 청춘의 가슴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가슴이 뛴다는 것은 내게 아직도 푸른 에너지가 남아있다는 것이며 그 어떤 것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반증이다. 지금 당신의 가슴을 확인해보라. 푸른 에너지로 끓어오르는지를. 똑같이 주어진 시간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2배, 3배로 사는 데 비해 어떤 사람은 주어진 시간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흘려보낸다. 똑같은 시간을 2배, 3배로 쓰는 사람의 가슴은 푸른 에너지로 가득 넘쳐 흐르지만 주어진 시간도 쓰지 못하는 사람은 푸른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함으로써 인생 후반부에 자신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슴을 푸른 에너지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끝까지 자신의 인생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자신의 인생에 헌신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행복하고 잘 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자신의 인생에 헌신하는 사람만이 후반부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게 된다. 이에 대해 미국의 풋볼 감독인 빈스 롬바르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단 하나의 인생길에 헌신하기로 결심을 하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의 후원을 받는 셈이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의 힘이라고 부른다. 일단 이와 같은 헌신을 하면 그 무엇도 성공에 이르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렇다. 룸바르디의 말처럼 자신의 인생에 헌신할 때 남은 후반부의 인생을 값지게 살아갈 수 있다. 티파니에서 아침을, 전쟁과 평화, 로마의 휴일 등 수많은 영화에서 열연을 펼치며 세계의 연인으로 사랑받은 오드리 헵번. 그녀는 벨기에 출생의 영국 배우로 깜찍하고 귀여운 미모의 매혹적인 눈과 그녀만의 허스키한 목소리, 그리고 백합화를 닮은 청순하고도 가녀린 이미지는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어 그 어떤 여배우에도 뒤지지 않는 큰 사랑을 받았다. 그녀의 이미지는 너무 강해 지금도 깊이 각인되어 있다. 그녀는 티파니에서 아침을 을 통해 유명해졌으며 로마의 휴일에서의 열연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였다. 이외에도 골든글로브상, 에미상, 그래미상을 수상하였다. 그녀는 1999년 미국 영화연구소가 선정한 지난 1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인물 100명의 스타 여성 배우 목록에서 3위에 오르기도 했다. 오드리 헵번의 삶이 아름답고 고귀한 것은 그녀가 영화배우로서 이룬 업적 때문만은 아니다. 그녀가 영화배우라는 직업을 내려놓고 나서 행한 행보에 있다. 그녀는 유니세프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지에서 굶주린 어린이들을 위해 자신의 후반부 인생을 바쳤다. 더구나 암에 걸린 상황에서도 그녀는 헌신을 멈추지 않았고 자신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자신의 인생에 헌신하였다. 그녀가 화려한 음악의 세계적인 배우로서 헐벗고 굶주린 어린이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화려함에 물든 그녀가 최악의 환경 속에서 그것도 암에 걸린 환자로서 그토록 헌신적으로 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존경받는 것은 세계 영화사에 두고두고 남을 명배우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랑과 헌신으로 봉사활동에 그녀의 마지막 인생을 아낌없이 바쳤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런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다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져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이는 오드리 헵번이 숨을 거두기 1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들에게 당부한 말이다. 타인을 생각하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그녀의 인도주의 정신이 잘 나타나 있다. 그녀는 이런 생각을 가졌기에 병에 걸려서도 자신의 목숨처럼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가슴이 푸른 에너지로 가득 차 있도록 해야 한다. 푸른 에너지가 있는 한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되어도 청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푸른 에너지로 가슴이 가득 찬 이들은 가만히 있질 못한다.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 실행을 하는 동안 그의 가슴은 더욱 뜨겁게 살아서 움직인다. 그리고 자신을 더욱 존중하고 사랑한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자신의 인생의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예의며 헌신인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가 은퇴 후 100여 권이 넘는 책을 썼다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헌신할 때만 가능하다. 왜일까? 책을 쓰기란 그리 만만치 않은 까닭이다. 이는 드러커의 가슴이 뜨겁게 불타올랐기에 가능하다. 독일의 문호로 세계적인 작가이자 시인, 비평가로 평가받는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역작인 파우스트는 그의 나이 23살 때 쓰기 시작해 무려 59년이나 걸렸다. 그랬기에 그가 쓴 파우스트는 불후의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드러커나 괴테가 만년에 더 빛나는 업적을 이뤄낼 수 있었던 힘은 푸른 에너지를 가슴에 품고 가슴 뛰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푸른 에너지를 가슴에 품고 살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 함부로 하지 않는다. 끝까지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고 가치 있게 남기를 원한다. 우리 주변에 보면 나이 70이 넘어 수필가로 등단하는가 하면 60이 넘는 나이에도 재취업에 성공하고 그림 그리기를 통해 화가가 되는가 하면 숲해설가, 외국인을 위한 관광 가이드 등 갖가지 분야에서 자신의 후반부 인생을 알차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당신 또한 이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 단 자신의 인생에 헌신할 수 있는 의지로 푸른 에너지를 가슴 가득 품고 실행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그 누구라도 지금과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인생 최고의 순간은 지금부터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은퇴를 하면 자신은 이미 끝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저 할 일 없이 밥이나 축내는 그렇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불쌍한 존재로 만들어버린다. 그래 놓고는 세상을 탓하고 가는 세월을 원망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약 80세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볼 때도 높은 수치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퇴직 나이는 약 55세라고 한다. 그러니까 은퇴 후 약 25년을 직장 없이 살아야 한다. 이 긴 시간 동안을 별로 할 일이 없이 산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삶이 되고 말 것이다. 의미 없는 삶은 살아도 즐거운 삶이 아니다. 그냥 살아있으니까 숨 쉬고 살아가는 것뿐이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안타깝다고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없다. 그것은 자신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하다. 자신을 낭비하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살아야 한다. 사람들을 보면 자신에 대해 후회하는 사람은 언제나 후회를 하며 산다. 그런데 자신을 가치 있게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을 가치 있게 산다. 이것은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자신을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사람으로 만들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을 산뜻하게 하고 자신이 무엇을 하면 지금과 다른 나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하고 실행해 나간다면 충분히 행복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대개의 사람들은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면 자기의 인생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물론 그 중에는 자신의 후반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 새롭게 자신의 인생을 펼쳐나가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처럼 적극적인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개의 사람들 또한 자신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길 엄두를 내지 못한다. 단지 생각에 그칠 뿐이다. 생각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생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그냥 이대로 살다 가지, 뭐. 라는 비생산적인 마음을 확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지금과 다른 나로 살아갈 수 없다. 자신의 비생산적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라. 그리하면 자신의 비생산적인 생각을 바꿈으로써 새로운 나로 거듭날 수 있다. 미국의 국민화가로 불리는 안나 메리 로버트슨, 즉 그랜마 모제스 할머니가 100세가 되던 해 뉴욕시는 그녀를 기념하여 모제스의 날을 제정하였다. 그랜마 모제스가 이렇듯 미국 국민들에게 칭송받는 것은 미술 정규 교육도 받지 않은 그녀가 인생의 황혼기의 독학으로 그림 공부를 시작해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70이 넘으면 손주의 재롱이나 보며 지내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랜마 모제스는 끝없이 자신을 개발하며 삶의 위대성을 실천해 보였다. 그랜마 모제스는 미국 뉴욕주의 작은 마을인 그리니치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형편의 형제가 10명이나 되다 보니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 그녀는 10대 때부터 이웃 농장에서 일을 하여 집안을 도왔다. 그러다 농부인 토머스 모제스와의 결혼으로 케임브리지로 갔다. 그녀는 농사일을 하며 힘들게 생활하였다. 하지만 농사만으로 살아가기에는 생활이 어려워 잼과 과자를 만들어 팔아야만 했다. 그랜마 모제스는 바쁜 가운데서도 틈틈이 뜨개질을 하고 술을 놓았다. 그녀의 삶은 한시도 여유가 없는 그야말로 일과의 전쟁이었다. 남편과 사별 후 그랜마 모제스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림이라고는 전혀 배운 적이 없지만 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림을 그렸다. 그런데 그녀의 그림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다. 그림의 소재가 농촌이라는 것이다. 산과 들, 밭, 농장, 산 아래 마을, 농장의 사계, 추수하는 모습 등 사람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그림이었다. 그녀의 그림은 세련되지 못하고 소박하고 순수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녀의 그림을 인정받게 했다. 그림 그리기에 빠진 그랜마 모제스는 너무도 행복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모든 것을 잊고 그림에만 집중하였다. 그녀의 그림은 나날이 늘어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그랜마 모제스는 78세 때 케임브리지 전시회에 출품할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의 딸은 그림을 읍내 약국으로 가지고 갔고 약사가 그림 몇 점을 약국에 걸어두었다. 그런데 우연히 들른 뉴욕 미술품 수집가인 루이스 제이 켈더의 눈에 띄게 되어 맨해튼 화랑가로 진출하게 되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첫 번째 전시회가 열렸다. 전시회는 대성공이었다. 이때 그녀의 나이 79세였다. 그 후 그녀의 그림은 뉴욕 화랑가에서 유명해지며 1939년에는 뉴욕 현대박물관에 전시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그림은 유럽에 진출하여 파리 미술관과 러시아 푸시킨 미술관 등에 전시되어 명성을 날렸다. 그랜마 모제스의 그림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고향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서정성과 석영성에 있다. 서정성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감성의 촉이다. 또한 전원의 풍경은 사람들의 마음에 안정감을 불어넣어주는 작용을 한다. 바로 이런 점이 그녀 그림의 최대의 장점이었다. 그랜마 모제스는 자신의 성공에 대해 묻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돌아보면 인생은 하루 일거리와 같은 것이지요. 이제 나는 그 일을 다 마쳤고 또 만족합니다. 인생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늘 그래왔고 또 앞으로도 늘 그럴 겁니다. 그랜마 모제스의 말엔
긍정의 에너지와 창조 정신으로 가득 차 있다. 그녀의 말대로 그녀는 가난을 극복하고 배우지 못한 아쉬움도 극복하고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장식한 꿈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랜마 모제스가 자신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주저하지 않고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72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에 열정을 쏟았다. 물론 무슨 상을 타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림을 팔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그림을 열심히 그렸을 뿐이다. 그런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처럼 우연히 미술 수집가의 눈에 띄어 상상도 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사람의 일은 알 수가 없다.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게 인생이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그 어떤 변화도 오지 않는다. 자신을 지금보다 다르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에게 삶은 기쁨을 선물한다. 그랜마 모제스가 72세가 넘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한 것처럼 아직도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을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라.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는 아름답고 황홀한 결과는 일부 특정인들에게만 주어진 삶의 은총이 아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는 삶의 배려이다. 삶은 누구에게라도 은총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다. 삶의 은총을 받고 안 받고는 오직 각 개개인의 문제이다. 삶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삶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 감사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삶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함부로 살지 않게 된다. 그런데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을 넘긴 사람들 중엔 자신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된다. 삶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겐 그 어떤 은총도 베풀지 않는다. 인생의 후반부를 잘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강해져야 하고 스스로를 지켜내야 한다.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자신이며 자신을 그 어떤 삶으로부터 지켜내고 구해내는 것도 자신이다. 나이 53세의 소설 비밀 정원으로 혼불문학상을 받으며 화려하게 등단한 박혜영 씨. 그녀는 20세 때 쓰다만 소설 초고를 30년 뒤에 완성하고 새로운 인생길을 활짝 열었다. 그녀는 그 오랜 세월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 깊숙이에서 잠자던 문헌을 일깨워 오늘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었다. 만일 그녀가 아주 오래전 일이고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소설을 쓸 수 있겠어? 라고 주저하고 망설였다면 그와 같은 행복한 결과는 결코 얻지 못했을 것이다. 삶은 그녀처럼 나이에 관계없이 자신을 사랑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원하는 이에게 아낌없는 은총을 베푼다. 삶의 주인공이 되라. 영원히 이어지는 눈길 위에 발자국을 남기라. 칠흑 같은 어둠의 장막을 뚫고 환한 밝음으로 가는 길을 개척하라. 미국의 작가 파크 벤저민의 말처럼 아직도 누구나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날마다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숨을 쉴 수 있는 한 누구에게도 인생 최고의 순간은 주어질 수 있다.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은 지금부터라고 굳게 믿고 씩씩하게 나아가야 한다. 그것만이 아직 오지 않은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배우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배우기. 배움이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사람은 배움을 통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알을 통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간다. 배움이 없이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데 한계가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가지 잘못 생각하는 게 있다. 일정 기간 동안 학교를 마치면 배움은 다 끝난 걸로 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를 마치면 배움과는 담을 쌓고 지낸다. 배움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 않다. 배움이란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만이 아니다. 배우면 때가 없다. 평생을 배워도 모자란 것이 배움이 지닌 속성이다. 이에 대해 자기계발 동기부여가이자 강연자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이렇게 말했다. 평생 배움에 헌신하라. 당신의 정신과 당신이 거기에 집어넣는 것, 그것이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자산이다. 또한 조 카를로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배움을 멈추지 말라. 날마다 한 가지씩 새로운 것을 배우면 경쟁자의 99%를 극복하게 된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나 조 카를로조의 말처럼 배움은 평생을 해야 하는 것이다. 단, 그것은 오직 자신이 선택해야 할 문제이다. 특히 나이가 들어 멋지게 그리고 풍요로운 정신적인 삶을 위해서는 배움에 더욱 열중해야 한다. 나이 들어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아무리 바빠도 늘 책을 읽고 강좌나 강연회에 참석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습득한다. 또한 대학의 평생교육원이나 각 언론사 및 도서관, 백화점 문화센터 등 각 기관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공부에 열중한다. 배움은 사람의 가치를 지금보다 한껏 높여줄 뿐만 아니라 지적인 갈증에서 오는 답답함을 풀어준다. 배움은 새로운 길로 또는 새로움의 세계로 가게 하는 인생의 빛이며 수단이기도 하다. 배움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없다. 다음은 배움을 통해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노숙자에서 컨설턴트, 강연가이자 저술가, 최고의 자기계발 전문가가 되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브라이언 트레이시. 그는 어린 시절 집이 가난하여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다. 그는 이를 거들며 먹을 것을 구하고 잠잘 곳이 없어 이웃집 창고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그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세일을 시작했고 세일을 잘하기 위해 소문난 세일즈맨을 찾아가 비법을 전수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었다. 그는 배움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대학에서 하는 강좌를 찾아다니며 공부를 했다. 그는 강좌를 통해 자신에게 부족했던 것을 보충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배운 것을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접목시켜 새로운 자기만의 방법을 연구했다. 또한 그것을 책으로 내고 강연을 시작하였다. 그의 강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고 그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는 점점 더 바빠졌고 그의 인생에 있어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였다. 그가 낸 책으로는 전략적 세일즈, 판매의 심리학, 잠들어 있는 성공 시스템을 깨워라, 위대한 기업의 7가지 경영습관 외 다수가 있다.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그가 최고의 자기계발 전문가가 되고 저술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배움을 통해서였다. 고등학교만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하던 K. 그녀는 직장 생활을 하며 늘 갈등을 하곤 했다. 배움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다. 오랜 직장 생활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지만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안고 살았다. 그녀는 40이 넘어 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하여 틈틈이 공부하였다. 직장 생활로 피곤함을 느껴 힘든 적도 많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그리고 마침내 졸업장을 손에 쥐었다. 그런데 그녀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대학원에 등록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를 다시 시작하였다.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지도 못하는 바쁜 생활이었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러자 매사에 자신감이 넘쳐났다. 그녀는 자신이 맡은 일을 누구보다 더 잘해 나갔다. 배움이 주는 자신감 때문이다. 그녀 나이 55세. 그녀는 지금 누구보다도 행복하다. 브라이언 트레이시와 K의 경우를 보더라도 배움을 통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배움은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그 힘에 의지해 자신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배움이 짧은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이 진하게 남아있다.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자격지심 때문이다. 그런데 배움의 아쉬움을 극복하기 위해 배움에 열심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으로만 아쉬워했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는 마인드의 차이에서 오는 현상이다. 배움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늦은 나이에도 배움을 위해 열정을 다한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뤄낸다. 그러나 생각만으로 그치는 사람은 단지 생각에 매여 있다. 이런 사람은 백날 생각만 하다가 끝내고 만다.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이나 희망하는 것, 바라는 것이나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당신의 선택이 실질적으로 당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말해준다. 이는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한 말로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게 한다. 그렇다.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더 중요하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갖지 못할 것도 아니다. 배움은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 배우겠다는 의지와 열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 자신의 남은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고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는 배움을 가까이 해야 한다. 배우기를 즐기면 그 무언가의 달인이 될 수 있다.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이다. 니체의 말은 배움이 인생에 있어 미치는 영향을 잘 알게 해준다. 그만큼 배움은 소중한 것이다. 해보고 싶은 일은 반드시 해보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하고 묻는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현실에서 볼 때 작가, 화가, 음악가, 의사, 법률가 및 특수한 직업을 가진 전문직을 제외한 사람들은 대개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 아닌 일을 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정작 자신이 하고 싶은 일보다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일을 한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젊은 시절은 그렇게 했더라도 퇴직을 하고는 자신이 해보고 싶은 일을 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돈을 생각하지 말고 자아 실현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돈과 관계된 일을 하다 보면 돈이 안 되는 일은 자연히 멀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깊은 관심을 갖고 희생을 하더라도 반드시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목표는 자아와 일치하는 목표이다. 심리학자 캐논 셀던과 앤드류 엘리엇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목표는 자아의 선택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출발하여 자아와 하나가 되는 상태가 된다고 한다. 보통 자아와 하나가 되는 목표를 세우려면 스스로 목표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 탈벤 샤하르의 말이다. 탈벤 샤하르의 말처럼 자신이 원하는 일은, 즉 목표로 하는 것은 자아와 일치하는 목표를 말한다. 이렇듯 나이가 들어 자신이 해보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은 무한한 기쁨과 자신감을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행복한 일이다. 나이가 들어 자신이 해보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다. 그것이 남이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 해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풍요롭게 해주는 일이다. 그것은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땐 가치 있는 일이며 행복한 일이므로 무한한 행복감에 젖게 한다. 이에 대해 일리노이 대학교 교수인 에드 디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행복은 단지 이상적인 환경에서 수동적인 경험을 한 것만으로는 생기지 않는다. 스스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다. 스스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일은 남이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치 않다. 내가 좋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이 그 어떤 일이라도 상관없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오직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일이면 된다. 어떤 실버 연주단이 있다. 연주단 단원들의 평균 나이는 67세라고 한다. 트럼펫을 부는 사람, 기타를 치는 사람, 트롬본을 부는 사람, 큰 북을 치는 사람, 작은 북을 치는 사람,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 등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연주단이다. 이 일을 처음 생각한 지휘자가 자신의 뜻을 알렸을 때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서 모여든 사람들로 구성된 연주단이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기회만 주어지면 이 일을 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자신이 해보고 싶은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자 넘쳐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냥 행복해했던 것이다. 이들은 시내 문화의 거리에서 정기적으로 연주를 했으며 보육원과 양로원을 방문하여 연주를 하고 지역 축제 때에도 시민들에게 멋진 음악을 선물했다. 이들의 연주 활동은 여기저기 널리 알려졌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그들을 초청했고 그들은 무대가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찾아갔다. 그들이 연주할 때마다 사람들은 열렬하게 박수를 쳐주었다. 나 또한 실버 연주단을 직접 본 적이 있다. 어느 햇살 좋은 날 문화의 거리를 걸어가다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 곳을 향해 발길을 옮겼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들이었다. 전문 오케스트라에 비해 연주 수준은 확연히 떨어지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마음이 한껏 즐거웠었다. 연주를 하며 즐거워하던 그들의 모습에서 나이가 들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그들의 열정이 그들을 20, 30대 청춘으로 만든 것이다. 그들을 보고 다시 한번 느낀 것은 인생에 있어 나이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열정이 더 중요하다. 열정이 있다면 60대, 70대, 80대도 청춘의 마음으로 살고 열정이 없다면 그냥 그 나이대로 살아갈 뿐이다. 나이 들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열정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다. 뜨거운 열정이 나이를 있게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매진하게 한다.
무엇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나이보다도 그것을 한번 해보겠다는 의식이다. 그런데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지? 또는 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말한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숙명은 우리가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무언가를 위해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의 말이다. 그의 말에서 보듯 가장 아름다운 숙명은 누구에게나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다. 그것은 때론 전문적인 식견을 갖춰야 하고 그 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이 해보고 싶은 일이라면 다르다. 그것은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며 자신의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59세의 이병태 씨는 워낙 산을 좋아해서 바쁜 직장 생활 중에도 한 달에 2번은 정기적으로 산을 올랐다. 산에 오르면 일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통쾌함이 있었다. 그는 언제부턴가 산에 오르며 퇴직을 하면 숲 해설가가 되어 보고 싶었다. 그는 퇴근 후 식물 도감을 사서 차근차근 읽으며 갖가지 나무와 야생화 등을 공부했다. 그는 60세에 은퇴를 하자마자 숲 해설가가 되기 위해 노력한 끝에 꿈을 이루어 즐거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 그가 퇴직 1년 만에 숲 해설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퇴직을 대비해 공부를 해두었기 때문이다. 60세의 허영숙 씨는 한지 공예가로 활동 중이다. 그녀는 한지의 깊은 맛에 빠져 바쁜 직장 생활 중에도 시간을 내어 한지 공예를 배웠다. 손에 착착 달라붙는 한지 공예는 그녀에게 즐거움 자체였다. 그녀는 재능이 있는 데다가 워낙 열정적이라 한지 공예를 배운 지 1년 만에 한지 공예 작품 모집의 작품을 출품해 3등상을 수상하였다. 그녀는 그 일을 계기로 한지 공예가가 되었고 한지 공방을 여러 작품 활동과 함께 수강생들에게 한지를 가르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에 매우 행복해한다. 자신이 해보고 싶어서 하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 의미 있는 일이며 자신에게 무한한 행복을 선물한다. 더욱이 나이 들어 자신이 해보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 스스로에게 행복을 선물하고 즐거운 일상을 보내고 싶다면 자신이 해보고 싶은 일에 도전하라. 그것은 돈이 되지 않아도 행복하고 힘들어도 즐겁다. 마음을 비우고 화끈하게 용서하기.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상대를 용서하는 것은 절대적인 배려와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용서는 또 다른 사랑의 이름이다. 살아가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는 고의적으로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기도 한다. 이럴 때 상처를 입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겪은 사람은 가해자를 미워하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자신이 당한 대로 되갚아주기도 한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용서함으로써 가해자로 하여금 깊이 반성하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물론 이렇게 하기란 쉽지 않다. 그 어떤 것보다 어려운 일이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면 자신의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상대에겐 잊지 못할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며 주변 사람들에게는 좋은 이미지를 준다. 용서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기술 중 하나이다. 복수할 때는 인간은 적과 같은 수준이 된다. 그러나 용서를 할 때 그는 원수보다 우월해진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프랜시스 베이컨이 한 말로 용서하는 사람은 그만큼 인격적으로 상대보다 뛰어남을 뜻한다.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가장 나쁜 사람은 용서를 모르는 사람이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설교가인 토머스 풀러의 말이다. 용서를 모르는 사람은 가장 나쁜 사람이라니 이 말은 어찌 보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말처럼 들린다. 즉 용서하기 힘들어도 용서를 하라는 말이다. 나이가 들어도 용서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그럼에도 용서를 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함으로써 지금보다 더 나은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용서는 가장 아름답고 아름다운 인생의 선물이다. 용서처럼 어려운 일은 없다. 그리고 용서처럼 아름다운 일도 없다. 용서하기는 어렵지만 용서하면 자신의 마음속에 평화의 세계가 열린다. 기쁨의 꽃이 피고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바라보는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에게 충만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 결국 용서란 자신을 위하는 일이다. 용서하는 것, 그것만이 그를 놓아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들이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그보다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가톨릭과 일치운동을 펼치는 것으로 유명한 미국인 목사 릭 워렌의 말처럼 용서는 결국 자신을 위한 아름다운 행위인 것이다. 프랑스 혁명사 란 위대한 명절을 쓴 프랑스 사상가인 토머스 칼라일이 오랫동안 힘들게 원고를 탈고하였다. 그는 이웃에 사는 밀에게 원고를 읽어봐 달라고 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밀의 하녀가 미리 읽다가 만책상 위에 널브러져 있는 원고를 버려도 되는 줄 알고는 그만 태워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이 일을 알게 된 토머스 칼라일은 큰 충격을 받아 한동안 시름 속에 잠겼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다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벽을 만드는 것을 보고 생각했다. 그가 한 생각은 벽돌공은 한 번에 한 개의 벽돌을 쌓아 벽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그는 순간 그래, 나도 한 페이지씩 다시 원고를 쓰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 그는 상심한 마음을 접고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런 각고의 시간을 거친 끝에 지난번 원고보다 더 좋은 원고를 쓰게 되었다. 그리고 그 원고는 프랑스 혁명사 란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칼라일은 친구 밀에게도 밀의 하녀에게도 그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엄청난 충격 속에서도 그들을 용서하고 온 힘을 기울여 더 멋진 원고를 썼으며 그 원고는 길이 남는 책이 되었다. 어느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이다. 어떤 신사가 그 아파트로 이사를 온 이후 아침마다 신문이 없어졌다. 그는 신문사 지국에 전화를 걸어 신문이 안 온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배달을 했다고 말했다. 신사는 생각했다. 그래, 내가 아침마다 살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그는 아침 운동을 나갔다. 신문이 배달되는 때에 맞춰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다 같은 통로 맨 끝에 사는 남자가 신문을 갖고 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사람 역시 신사를 보고 말았다. 그는 얼떨결에 신문을 떨어뜨렸다. 신사는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신문을 보시고 현관 앞에 갖다 놓으세요. 그러자 그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고개를 까딱하고는 자기 집으로 쏜살같이 사라졌다. 그 후 신문이 없어지는 일은 없었다. 신사는 그를 충분히 야단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그에게 신문을 먼저 보라고 말했다. 신사의 너그러운 말과 행동에 그는 더 이상 신문을 가져가지 않았다. 이 두 이야기를 통해 타인을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잘 알 수 있다. 용서는 감동이다. 용서는 사랑이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면 세상이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다. 용서는 마음을 비우는 일이다. 용서는 마음을 내려놓는 일이다. 용서는 너그러운 행위이며 서로를 단단하게 올가매는 사랑의 끈이다. 또한 사랑은 용기이다. 용기 있는 자만이 하는 것이 용서이다. 두 형제가 오랫동안 쌓인 감정을 풀지 못했다. 서로가 서로에게 문제가 있다고 양보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80이 다 되어서야 비로소 서로를 인정하고 가슴속에 쌓인 앙금을 풀어낼 수 있었다. 형이 먼저 동생에게 찾아가 손을 내밀었던 것이다. 형이 손을 내밀자 동생 역시 손을 내밀어 형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은 서로를 간절히 원했지만 먼저 손을 내밀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형이 먼저 손을 내밀면서 둘은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형제로 돌아간 것이다. 그 후 그들은 꽉 막힌 체증이 풀린 것처럼 답답했던 마음을 벗고 가벼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것을 보며 용서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를 한껏 낮춰 몸을 굽히고 따뜻한 눈빛으로 용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는가? 나의 허물을 감추지 않고 거짓없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는가? 나를 낮추지 못하고 굽히지 못하고 허물을 감추려고만 하니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우리들의 시대는 마치 어둠에 잠긴 뒷골목을 걸어갈 때처럼 쓸쓸하다. 용서란 개인과 개인 사이, 개인과 사회 사이, 사회와 사회가 조화롭게 이어가는 징검다리와 같은 것이려니 나를 낮추지 못하고 나의 허물을 감추려고만 하는 이 지독한 모순으로 인해 오늘도 이 대지엔 대립만 저리도 난무한다. 내가 살기 위해 썩은 허물을 버려야 할지니 위로만 치솟으려는 오만을 꺾어내려야 할지니 용서란 용기 있는 자만이 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순정한 영혼의 발자국이다. 앞의 시는 나의 용서라는 시이다.
이 시에는 진정한 용서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용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잘 나타나 있다. 세네카는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용서하라 고 했으며 러셀은 용서하는 것이 용서받는 것보다 낫다.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 자신도 누군가로부터 또는 신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영국의 시인 브라우닝은 용서하는 일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있는 일은 더욱 좋은 일이다. 라고 했다. 이렇듯 용서는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먼저 용서하는 자가 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좋은 추억거리를 많이 만들기. 인간은 추억을 먹고 사는 동물이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추억도 지나고 나면 한낱 한 줄기 바람에 지나지 않는다. 그만큼 추억은 사람들의 가슴에 살면서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그리움을 자아내고 행복과 웃음을 자아내기도 한다. 추억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좀 더 삶의 여유를 즐기며 산다. 추억이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여 마음을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첫사랑의 추억, 첫 여행의 추억, 첫 데이트의 추억 등 사람마다 제각각 갖가지 추억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좀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 보는 것도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젊게 살아가는데 충분한 도움이 된다. 같은 나이나 비슷한 나이의 사람도 추억이 많은 사람들이 더 활기가 넘치고 생각도 젊다. 추억은 단순히 지나간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통해 삶의 생기를 불어넣는 마인드 에너지와 같다. 특히 기차여행에 얽힌 추억이 무엇보다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한다. 기차여행은 안락한 분위기를 주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더 아늑한 느낌을 준다. 기차는 장거리 여행에 무엇보다 좋다. 기적 소리를 내며 달리는 기차는 어렸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해 그 어린 시절의 아련한 기억에 숲길로 빠져들게 한다. 나 또한 어린 시절 기차에 대한 한 편의 영화처럼 아름다운 기억을 갖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 시절 우리 집 근처에 기찻길이 있어 기차가 덜컹거리며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고 기차 소리에 잠이 깨기도 했다. 잠결에 듣는 기차 소리는 꿈결처럼 아득하게 들리곤 했는데 그 느낌이 참 좋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일까 지금도 나는 버스보다도 기차가 더 편하고 좋다. 지금은 다양한 기차여행 상품이 있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 기차여행을 즐길 수 있다. 기차여행은 버스나 승용차보다 안전하고 안락함을 준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치 소풍을 가는 것처럼 즐겁다. 기차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말로는 형언하기 어려운 평온함이 함께하기 때문인데 기차는 그런 점에서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다.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동반 성장을 하는 것 중엔 레저 산업을 빼놓을 수 없다. 그래서일까? 코레일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차 상품을 내놓아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태백선과 영동선을 활용한 오트레인 기차여행, 동해 해안선 철로를 달리는 바다열차, 태백산 눈꽃열차, 정동진 해돋이 열차, 백두대간 협곡열차, 서울서 춘천을 운행하는 청춘열차 등 갖가지 여행 상품이 있다. 자신이 원하는 기차여행 상품을 언제든지 선택해서 즐길 수 있어 참 편리하고 좋다. 혜영 부부는 모처럼 마음먹고 기차여행을 하기로 했다. 평소에 어렴풋이 알고 있던 오트레인 기차여행을 하기 위해 코레일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은 대로 예약을 하였다. 지금은 오트레인 기차여행 코스가 바뀌었으나 혜영이 여행을 할 때는 두 가지 코스가 있었다. 오트레인은 태백선과 영동선을 활용한 기차 상품이다. 혜영은 제천, 단양, 풍기, 영주, 승부, 철암, 태백, 고안, 영월, 제천으로 돌아와 서울역에 도착하는 코스의 상품 여행을 선택하였다. 서울 청량리를 떠난 기차는 양평, 원주를 지나 1시간 30분 만에 제천에 도착하였다. 50분 정도 시간을 보내고 3시에 제천에서 출발하는 기차에 올랐다. 사람들이 제법 많았다. 기차는 서서히 플랫폼을 벗어나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당신하고 단둘이 기차여행을 한 게 언제지? 혜영의 남편이 물었다. 당신하고 연애할 때 강릉 경포대에 갈 때하고 경춘선을 타고 춘천을 갈 때하고 부산에 갈 때니까 거의 10년 만인 것 같네. 혜영이 기억을 더듬어 말했다. 그렇게나 오래됐나? 하긴 승용차로만 다녔으니 이렇게 당신하고 단둘이 오붓하게 기차를 여행을 하니 감회가 새롭네. 혜영의 남편은 이렇게 말하며 캔 맥주를 따서 혜영에게 건네고 자신도 맥주를 따서 마셨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광은 자연이 그려놓은 한 폭의 그림이었다.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을 시원하게 했다. 기차는 단양을 지나 중령역을 지나고 있었다. 그 아래로는 중앙고속도로가 길게 뻗어 있었고 차들이 줄지어 달리는 모습이 매우 이채로워 보였다. 기차는 잠시 후 풍기역에 도착하였다. 그리고는 이내 영주를 향해 달려갔다. 영주에 도착한 기차는 도심을 벗어나 본격적으로 산과 계곡을 끼고 달리기 시작했다. 사방으로 보이는 푸른 녹색의 산과 논과 밭이 푸른 물을 뚝뚝 흘리듯 지푸르러 가슴이 확 트이는 기분이었다. 혜영과 남편은 바깥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다. 특히 협곡을 지날 땐 더욱 바깥 풍경에 몰입했다. 그리고 백두대간 협곡열차가 출발하는 분천역에 닿자 많은 사람들이 기차에 올랐다. 협곡열차를 즐긴 사람들이 다음 여행지를 위해 갈아탄 것이다. 기차는 다시 출발하였다. 지금까지보다 더 협곡을 끼고 달려 더욱 운치가 있었다. 기차는 승부역을 지나 철암에 이르더니 잠시 후 태백추전역에 도착하였다. 추전역은 우리나라 기차역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역이라고 했다. 혜영 부부는 포토타임을 이용해 기념사진을 찍었다. 역 아래로 마을이 까맣게 내려다 보일 정도로 역이 높았다. 사진 찍기가 끝나자 기차는 또다시 기적을 울리며 달리기 시작했다. 고안을 지나고 영월을 지나 제천에 도착하였다. 제천역에서 10분 동안 휴식을 취한 기차는 어둠을 뚫고 서울로 향했다. 그리고 1시간 50분 만에 서울역에 도착하였다. 하루 동안 장장 10시간 넘게 기차를 탔다. 그렇지만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다. 그만큼 오트레인 기차 여행은 혜영 부부에게는 그날 최고의 선물이었다. 추억이 아름다운 것은 추억을 통해 지난 것들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는 데 있다. 그래서 추억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추억은 지난 것들에 대한 삶의 여정이 고스란히 담긴 노트와 같다. 추억을 통해 지난날 좋았던 것, 잘했던 것, 잘못했던 것, 감동적이었던 일등을 떠올림으로써 잘한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못한 것은 잘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내가 아는 어떤 부부는 결혼 30주년을 맞아 추억이 담긴 곳 3군데를 정해 시간이 날 때마다 여행을 했다고 한다. 첫 번째는 가난하던 신혼 때 살던 도시를 방문해서 그때의 추억 속으로 들어갔고, 두 번째는 첫 아이를 낳아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살던 도시로 가 그때의 추억 속으로 들어갔고, 세 번째는 둘이 처음 만나 인연을 맺은 대학을 찾아가 추억 속으로 들어갔다. 3번의 추억 여행을 마치고 나니 지금보다 더 서로를 아껴주며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때 일이 너무도 소중하고 감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다.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고도 남는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추억은 단순히 지나간 것에 대한 그리움의 발자국을 더듬어 돌아보는 것이 아닌 추억을 통해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추억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가족들에게 오래오래 좋은 기억을 남겨줄 수 있다. 가급적이면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을 많이 남겼으면 한다. 이상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도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겟업 울씀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